1999년 그 닷컴 버블 때 말이죠. 소프트뱅크 주가가 글쎄 99%나 폭락했어요. 네,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수치죠. 회사가 거의 파산 직전이었고 임원들은 뭐 이제 끝났다 이런 분위기였대요. 그렇죠. 당시는 정말 암울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손정혜 회장이 책상 서랍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내더랍니다. 그 유명한 노트 이야기군요. 네, 본인이 19살 때 그 간염으로 병원에 누워있을 때 직접 쓴 50년짜리 인생 계획서였어요. 19살 때 50년 계획이라? 그러면서 아주 침착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직 40대 계획을 진행 중일 뿐이다. 라고요. 와, 보통 사람 같으면 좌절했을 텐데요. 이게 그냥 허세가 아니었던 게 불과 5년 뒤에 그 당시에는 잘 알려지지도 않았던 알리바바 있잖아요. 네네, 마윈의 알리바바? 거기에 220억 원을 투자했고 이 결정이 15년 뒤에 얼마로 돌아왔는지 아세요? 엄청났죠. 60조 원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무려 66조 원. 네, 믿기 힘든 결과죠.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 바로 이 손정혜라는 인물, 그리고 그의 삶을 지탱한 계획의 힘에 대한 겁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대체 어떻게 그 낡은 노트 한 권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그를 구하고 또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성공으로 이끌었을까요? 그 과정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겠죠. 네, 이번 탐구를 통해서 손정혜의 삶에서 계획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당신의 삶에는 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준비되셨죠? 아마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손정혜 회장 이야기는 단순히 뭐랄까 돈을 많이 번 성공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상의 뭔가가 있죠. 현재 60열겁이시고 자산이 한 25조 원 정도 된다고 하죠.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이신데 네. 여전히 매일 아침 그 계획서를 보면서 스스로한테 묻는데요. 나는 지금 계획에 어디쯤 와 있는가 하고요. 매일 아침이요? 와, 정말 대단한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을 보면요. 그의 성공 비결이 뭐 타고난 능력이나 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정말 지독할 정도로 성실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걸 밀어붙인 그 의지에 있었다고 강조하거든요. 아, 의지요? 네, 그분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인생은 계획이다. 이 말처럼요. 인생은 계획이다. 계획 없이 사는 건 그분한테는 뭐랄까 나침반 없이 그냥 바다를 떠도는 거랑 마찬가지였던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의 인생 고비고비마다 등대처럼 길을 비춰줬는지 바로 그 과정입니다. 그 시작점을 알려면 어린 시절을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1957년 일본 규슈 지방에서 태어났고 제1교포 3세. 가난하고 차별받는 환경이었죠. 네, 아버지가 밀주나 양돈 같은 일로 생계를 유지했고 판잣집 생활을 했다고 하니까요. 학교에서는 또 조센징이라고 놀림받고 넌 일본인이 아니야 이런 말들. 그렇죠. 그런 환경이면 사실 좌절하기 쉬운데 그런데 오히려 나는 다르다. 나는 세상을 바꾸겠다. 이런 큰 포부를 품었다는 게 참 인상적이에요. 맞아요. 그게 참 남다른 점이죠. 그리고 16살에 혼자 미국 유학을 갔어요. UC 버클리에서 컴퓨터 공학을 공부했고요. 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데 근데 19살에 만성 간염 진단을 받고 2년이나 병원 신세를 저해했어요. 주변에서는 당연히 학업 포기하라고 했겠죠. 그럼요. 건강이 최우선이니까요.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이분은 절망 대신에 병상에 누워서 자기 인생 전체의 지도를 그렸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50년 계획서. 네, 바로 그 유명한 50년 계획서가 탄생한 배경이죠. 그 50년 계획, 지금 봐도 정말 대단해요. 300페이지 분량 노트에 적었다고 하던데 300페이지요. 와, 내용은 어떤 거였나요? 굉장히 구체적이었어요. 먼저 20대 목표는 이름을 세상에 알린다. 이름을 알린다. 네, 사업계에 손정혜라는 이름을 딱 각인시키겠다. 뭐 이런 목표죠. 그래서 작은 사업이라도 시작하고 실패해도 괜찮다. 경험으로 삼겠다. 이런 다짐이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30대는 자금을 모은다. 자금. 얼마나요? 최소 1,000억 원. 아주 구체적인 액수를 목표로 삼았어요. 다음 단계 도약을 위해서죠. 1,000억. 30대. 그리고 40대는 인생의 승부를 건다. 승부. 네. 그동안 모은 자금과 명성으로 세상을 바꿀 만한 큰 사업에 한번 도전해 보겠다. 이런 계획이었고요. 50대는 사업 모델을 완성한다. 완성 단계군요. 네. 자기가 시작한 사업을 최소 1조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기업으로 키우겠다. 1조 원 스케일이 점점 커지네요. 마지막으로 60대는
다음 세대에 넘긴다. 아, 후계 구독까지. 그렇죠. 단순히 돈만 버는 게 아니라 후계자를 키우고 회사가 30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겠다. 이런 장기적인 비전까지 담겨 있었죠. 300년. 와. 근데 당시 19살 청년이 병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주변 반응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미쳤다, 병실에서 헛소리한다, 뭐 이런 비웃음이 많았다고 해요. 그럴 만도 하죠. 그런데 본인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 계획이 없으면 인생은 표류한다. 나는 절대 표류하지 않겠다. 이런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 계획이 없으면 표류한다. 네. 이 계획은 그냥 희망사항 목록이 아니라 정말 자기 인생 항로를 안내할 구체적인 설계도이자 나침반이었던 거죠. 그 병상에서 세운 계획이 50년 계획만 있었던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아, 네. 일일 한 발명. 네. 매일 아이디어를 하나씩 생각해낸다. 이것도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그분 생각은 달랐어요. 아이디어는 질보다 양에서 나온다. 양이 질을 만든다. 네. 일종의 숫자 싸움이라고 본 거죠. 1년에 365개, 10년이면 3,650개. 이렇게 꾸준히 아이디어를 내다 보면 그중에 딱 하나만 성공해도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이런 계산이었어요. 오, 일리가 있네요. 양이 질을 낳는다는 그의 철학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숫자 싸움이 통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맞습니다. 대학생 때 이미 그 음성인식 기술 기반의 전자번역기 아이디어, 이걸 샤프에 팔아서 100만 달러를 벌었죠. 당시 돈으로 10억 원. 대학생이요? 네. 주변에서 다들 놀라서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물었을 때 대답이 참 인상적이에요. 뭐라고 했는데요? 별거 아닙니다. 저는 매일 아이디어를 만들어냅니다. 그 수많은 아이디어 중 하나가 운 좋게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요. 와, 그냥 운이 아니었던 거네요. 꾸준함의 결과. 그렇죠. 이 부분은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아요. 어떤 점일까요? 혹시 나는 뭐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그냥 노트 한 권 꺼내서 매일 딱 하나씩만, 뭐든 좋으니까 아이디어를 적어보는 건 어떨까요? 매일 하나씩. 네. 1년 뒤에 그 노트 안에 있는 365개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당신 인생을 바꿀 10억짜리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번 해볼 만한데요? 그럼요. 계획만 세운 게 아니라 그걸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의 계획 실행 과정을 보면 더 재밌어요. 네, 단계별로 한번 볼까요? 먼저 20대 이름 알리기. 계획대로 1981년 24살에 직원 딱 2명 데리고 소프트뱅크를 창업합니다. 직원 2명이요? 시작은 미약했네요. 네, 처음엔 소프트웨어 유통 사업이었죠. 근데 놀라운 건 창업 첫날 매출이 0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직원들 앞에서 우리 회사는 30년 안에 매출 1조엔 달성할 겁니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거예요. 30년 안에 1조엔? 첫날에요. 대단한 배짱인데요. 허무맹랑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에게는 그 50년 계획이라는 확실한 청사진이 있었으니까 가능했던 자신감이죠. 아, 계획이 뒷받침해주니까. 그렇죠. 다음 30대 자금 모으기. 1994년 37살에 계획대로 소프트뱅크를 주식시장에 상장시킵니다. 성공적으로 상장했죠? 네, 그러면서 단숨에 시가총액 1조엔 기업이 되어 30대에 1,000억 원 이상 자금을 모으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시작한 거죠. 목표 달성했네요. 그것도 크게. 그리고 1995년 38살에는 야후랑 손잡고 야후재팬을 설립해요. 아, 야후재팬. 이때 앞으로 인터넷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예견했는데 당시로서는 정말 엄청난 통찰력이었죠. 그때는 정말 인터넷 초창기였으니까요. 맞습니다. 자, 20대 이름 알리고 30대 자금 모으고 계획대로 착착 진행됐네요. 그리고 마침내 40대 승부 걸기의 시간이 왔습니다. 네, 여기서 그 유명한 알리바바 투자가 나오죠. 그렇죠. 1999년 42세 손정희가 중국 항저우의 좀 허름한 아파트에서 당시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영어 강사 출신의 마윈을 만납니다. 네, 그때 알리바바 직원이 고작 18명이었다고 하죠. 18명. 정말 작은 스타트업이었네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손 회장이 마윈이랑 대화한 지 딱 6분 만에 6분 만에요. 네, 6분 만에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0억 원 투자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와, 220억 원을 6분 만에. 아니, 회사 내부에서는 반대가 엄청났겠는데요? 당연하죠. 임원들이 듣도 보도 못한 회사에 무슨 그런 큰 돈을 투자합니까? 막 결사반대했죠. 그럴 만도 하죠. 그런데
손 회장이 딱 한마디로 그 반대를 잠재웠다고 해요. 뭐라고 했길래요? 나는 마윈의 눈빛을 봤다. 그의 눈에는 미친 듯한 열정과 비전이 있었다. 그는 세상을 바꿀 사람이다. 눈빛을 보고 투자했다. 와, 보통 투자자들은 뭐 재무제표니 실제역이니 데이터 엄청 따지잖아요. 바로 그게 다른 점이죠. 손정의 투자 철학의 핵심입니다. 어떤 철학인데요? 대부분 투자자들이 과거 데이터, 즉 재무제표에 집중할 때 그는 미래의 가능성, 다시 말해 비전과 사람에 투자한 거죠. 미래와 사람. 네, 본인이 직접 재무제표는 과거일 뿐이다. 나는 미래에 투자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오, 멋진 말이네요. 결과는 뭐 다들 아시잖아요. 2014년에 알리바바가 뉴욕 증시에 상장하면서 그 220억 원이 약 66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가치로 돌아왔습니다. 66조 원. 역사상 가장 성공한 벤처 투자로 꼽히죠. 네, 이 대목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나는 지금 보이는 데이터 너머의 미래 가능성, 그리고 사람의 잠재력을 얼마나 깊이 있게 보려고 하는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네요. 그런데 이렇게 영화 같은 성공만 있었던 건 아니죠. 자료 보니까 파산 위기도 3번이나 겪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위기가 바로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때였어요. 아, 그 주가 90% 폭락했던. 네, 수많은 인터넷 기업들 가치가 그냥 하룻밤 사이에 폭락했잖아요. 소프트뱅크도 최고점 대비 99% 폭락하면서 회사가 뭐 휘청거렸죠. 정말 아찔했겠네요. 모두가 이제 끝났다 생각했을 때 그분은 또 어김없이 책상 서랍에서 그 50년 계획서를 꺼내들었습니다. 또 그 계획서군요. 네, 그리고 임원들한테 말했죠. 나는 아직 40년 계획 진행 중이다.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와, 그걸로 버텼군요. 다행히 그때 야후제권이 수익을 꾸준히 내줘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위기의 순간에 그 계획서가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다는 점이죠. 그게 첫 번째 위기였고 두 번째는 언제였죠?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터진 세계 금융위기 때입니다. 아, 금융위기. 네, 다시 한번 소프트뱅크 주가가 반토막 났고 부채는 무려 10조 원에 달했어요. 10조 원 부채. 와.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는데 또다시 50년 계획서를 보면서 마음을 다잡았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50대 계획, 사업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 포기할 수 없다. 이번엔 50대 계획. 그리고는 정말 대담한 승부수를 던져요. 바로 당시 막 등장했던 아이폰 있잖아요. 네, 아이폰. 그 아이폰에 일본 내 독점 판매 계약을 따낸 겁니다. 아, 독점 계약? 네, 일본에서 아이폰 쓰려면 무조건 소프트뱅크 통신사를 써야만 했죠. 이 결정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불과 2년 만에 회사가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았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세 번째 위기도 있었다고요? 네,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입니다. 아, 자연재해까지. 통신망이 대규모로 파괴되고 일본 경제 전체가 마비되면서 소프트뱅크 매출도 30%나 급감했어요. 30% 급감. 임원들이 이번엔 정말 가망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을 때 그가 단호하게 외쳤다고 하죠. 뭐라고 외쳤는데요? 아니다. 나에겐 아직 60대 계획이 남아있다. 60대 계획? 네. 그리고는 즉시 기존 통신 사업과는 별개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나섰습니다.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삼았군요. 그렇죠. 세 번의 파산 위기, 그리고 그때마다 등장하는 50년 계획서.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게 단순히 목표 적어둔 노트를 넘어서 위기 상황에서 그에게 어떤 실질적인 힘을 준 걸까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매번 위기가 닥칠 때마다 그는 계획서를 펼쳐보면서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나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 이걸 확인했던 거예요. 현재 위치와 방향 확인. 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가야 할 방향을 잃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거죠. 만약 계획이 없었다면 아마 첫 번째 위기, 닷컴 버블 때 이미 이 정도면 됐다 하고 포기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결국 여기서 얻는 교훈은 계획이 뭐 미래를 정확히 예측해서가 아니라 혼란과 역경 속에서도 내가 왜 이 길을 가는가 하는 그 명확한 이유와 방향성, 뭐랄까 존재 이유 같은 걸 제공하기 때문에 강력하다는 겁니다. 존재 이유? 네, 계획은 우리를 좌절해서 지켜주는 일종의 심리적인 닷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50년 계획도 정말 대단한데 그의 시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무려 300년까지 내다본다고요. 이건 진짜 상상하기 힘든 스케일인데요. 네, 2010년에 소프트뱅크 300년 비전, 이걸 발표해서 세상을 또 한 번 놀라게 했죠. 300년? 네, 첫 30년은 정보혁명 시대,
그 다음 30년은 인공지능, AI 혁명 시대. 그리고 그 이후 240년은 인류와 AI가 공존하면서 새로운 문명을 만드는 시대. 이렇게 규정했어요. 와, AI 공존 시대까지.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아니 300년 뒤를 어떻게 하냐? 정신 나간 소리다 이러면서 비웃었죠. 그럴 만도 하죠. 너무 머니까. 근데 그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짧게 보면 눈앞의 이익만 쫓게 되지만 길게 보면 인류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길게 보면 인류의 미래를 설계한다. 네, 그렇다면 그의 최근 투자들을 보면 이 300년 비전과 다 연결되는 거겠군요. 그 ARM 인수 같은 거요. 35조 원이나 들여서 인수했잖아요. 정확합니다. ARM 인수나 로봇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 자율주행회사 크루즈 투자 같은 것들이 다 그 맥락이에요. 아,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300년 비전, 특히 다가올 AI 혁명 시대를 미리 선점하고 주도하기 위한 큰 그림, 전략적 포석으로 봐야 합니다. AI의 두뇌, ARM, 몸, 보스턴 다이나믹스, 운전, 크루즈 이렇게요? 그렇죠. 미래 사회의 핵심 요소들을 미리 확보하려는 큰 그림의 일부인 거죠. 자, 손정회라는 한 인물의 인생과 계획 이야기를 쭉 따라와 봤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당신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만약 이 질문에 바로 답하기가 좀 어렵다면 어쩌면 당신의 삶은 지금 방향 없이 흘러가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뼈아픈 질문일 수도 있겠네요. 손정희는 운에 모든 걸 맡기는 도박을 한 게 아니었어요. 50년, 심지어 300년이라는 시간 단위를 보면서 자신의 인생과 사업을 철저하게 설계했던 거죠. 물론 우리 모두가 손정희처럼 300년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겠죠. 하하, 그렇죠. 하지만 오늘 살펴본 그의 삶에서 우리 각자의 인생 설계를 위한 구체적인 힌트는 분명히 얻을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 제안하는 실천 방법들을 좀 정리해보면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10년 단위로 구체적인 인생 계획을 세워보시라는 겁니다. 10년 단위. 네, 그냥 행복하게 살겠다 이런 두루뭉술한 목표 말고요. 예를 들어 내 나이 60세까지는 순자산 10억 원을 만들겠다라든지 70세에는 내가 만든 사업을 후계자에게 잘 넘겨주겠다처럼 좀 측정 가능하고 기한이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해요. 구체적으로요. 네, 지금 당신의 나이가 만약 40세라면 앞으로 다가올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에 각각 이루고 싶은 핵심 목표들을 한번 적어보는 거죠. 생각만 해도 좀 설레는데요? 둘째, 그 계획을 매일 확인하십시오. 매일요? 네, 손정혜 회장처럼 매일 아침 잠깐이라도 좋아요. 시간을 내서 자기 계획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지금 계획에 어디쯤 와 있나? 오늘 이 목표를 위해 뭘 해야 하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매일 리마인드 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것만으로도 하루하루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뭔가요? 셋째, 상황 변화에 따라 계획을 유연하게 수정하십시오. 아, 수정해도 되는군요. 그럼요. 계획은 한 번 세우면 절대 못 바꾸는 돌덩이가 아니에요. 인생에는 늘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잖아요. 맞아요. 중요한 건 외부 환경 변화에 맞춰서 경로는 좀 수정하더라도 당신이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 그러니까 당신의 비전이나 방향성만큼은 잃지 않는 거예요. 목적지는 유지하되 경로는 수정한다. 네. 마지막 넷째, 그리고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것. 네, 손정혜 회장이 그 3번의 끔찍한 파산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바로 계획이 주는 이유와 방향성이었잖아요. 그렇죠. 당신이 세운 계획 역시 앞으로 당신 인생에서 만날 수많은 역경과 좌절 속에서 당신을 붙잡아주고 다시 나아가게 할 아주 강력한 힘이 될 겁니다. 나침반 삼아서 꾸준히 나아가는 게 얼마나 강력한 결과를 만드는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19살 병상 청년의 50년 계획이 어떻게 그를 수많은 위기에서 구하고 또 알리바바 투자 같은 성공으로 이끌었는지, 그리고 마침내 300년 미래를 보는 비전으로까지 확장되었는지 그 과정을 따라왔죠.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저는 핵심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계획이라는 게 미래를 완벽하게 맞추는 예언 도구가 아니라는 거. 예언이 아니다. 네, 오히려 불확실성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면서 꾸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틀 또는 정신적인 닷이라는 점이죠. 아, 틀이자 닷. 특히 이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들 때
계획은 우리에게 왜 우리가 이 고생을 참고 계속 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다시 떠올려 줍니다. 그렇죠. 이유를 알면 버틸 힘이 생기죠. 네. 그냥 외부 환경 변화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항로를 내가 직접 설계하고 주도해 나갈 수 있게 돕는 가장 강력한 도구. 그래서 인생은 계획이다 라는 손정희의 말이 오늘따라 더 깊게 울리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이번 탐군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손정혜의 50년, 300년 계획이라는 아주 거대한 스케일을 다뤘습니다. 당신만의 10년 단위 계획을 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신의 그 모든 장기 계획들을 하나로 꿰뚫고 단단하게 지탱해줄 단 하나의 대담한 목표, One Bold Goal. 이건 무엇일까요? 단 하나의 대담한 목표. 네, 20년, 30년 뒤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여전히 당신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손정혜가 세상을 바꾸겠다고 다짐했던 것처럼 당신 인생 전체를 걸고 도전하고 싶은 그런 목표 말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겠죠? 그럼요. 꼭 세상을 구하는 것처럼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 깊은 의미를 주고 또 흔들릴 때마다 다시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당신만의 북극성 같은 것이면 충분합니다. 나만의 북극성. 좋네요. 오늘 한번 조용히 노트를 펼치고 당신의 인생 설계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은 지금 당신의 빛나는 미래를 설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